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지금 뭐 할 거냐면요. 다음 주가 6평이라서 6평 시험 대비에 대해서 전력에 대해서 좀 짜봅시다. 프린터 맨 앞이나 맨 뒤에 보시면 빈 여백이 있으니까 좀 쓰시되 일단 1번부터 1번 시험 대비 시험 보기 전에 일단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첫 번째, 뭘까? 재력. 전날, 일찍 전달인데, 이거 하려면, 전날만 일찍 잠들 수 있나? 맨날 새벽 2시, 3시에 자다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적어도, 얘들아, 오늘부터 잠자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야 돼. 알겠니?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잠자는 시간을 앞으로 당겨야 돼. 2시에 잤다면 니들을 빨간 날 있으면 자꾸 이렇게 뒤로 가더라고. 늦게 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지? 근데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야 되는데 빨간 날 또 학원 수업이 있으니까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낮에 와서 계속 헤드뱅잉하고. 그지? 그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연습을 좀 하시고 시간을 좀 줄여 나가세요. 두 번째, 그때 되겠지만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선생님이 뭐 한다? 수능 보기 한 달 전에 현금 지침 요령 A4로 20 몇 장 나눠준다고 그랬는데 그때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지금 6평이니까 좀 형하냐면 아침을 좀 먹는데 아침은 평상시에 아침 안 먹는 애들도 있는데 얘들아 주스도 아침에 한 잔이야. 주스도 아침 한 잔이래. 주스 한 잔도 아침이야. 머릿속이 좀 복잡해서 주스 한 잔도 아침이니까.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1교시 끝나고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얘들아 제발 간식이야 간식. 가볍게 알겠니? 가볍게 밥 먹지 말고 가볍게 먹는데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바나나예요. 그 이유는 이제 수능 볼 때 얘기해 줄 거고 일단 컨셉 가장 기본 중요한 게 뭐냐면 시험 보다가 배고프다는 느낌이 들면 안 돼. 그러면 뇌 기능의 20%가 떨어진대. 야 수학 안 그래도 그 어려운데 지금 점수로도 부족한데 여기서 20%를 까? 그치? 큰일이 되겠지. 그러니까 1교시 끝나고 간식을 먹을 때 바나나나 초콜릿 먹는 애들이 있는데 평상시에 위장이 안 좋은 애들은 위가 안 좋은 애들은 초콜릿 먹지 마세요.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튼튼한 애들은 위 먹어도 되대. 안 그러면 드시지 마시고 아침 먹고 1교시 끝나고 가볍게 간식을 먹고 배고프다는 느낌이 안 들도록 요거를 좀 합니다. 자, 그럼 진짜 중요한 게 3번인데 자, 잘 보세요. 시험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시작하고 나서 뭐가 돼야 되냐면 8시 40분에 뭐가 돼야 되냐면 집중이 완전히 머리가 100%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사람은 깨고 나서 2시간에서 3시간 있다가 머리가 100% 돌아간대. 그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가 되야 되냐면 적어도 6시 30분에는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니네가 6평 본다고 해서 6시 반에 일어날까? 지금 평상시에 8시 일어나는 애들이 안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조금씩 당겨보시되 7시에 최대한 빨리 일어나면 좋기는 하고. 그럼 잘 들어. 아침에 바로 뭐가 되냐면 시험 시작하고 나서 바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냐면 미리 시험 보기 전에 독서 한두 지문을 풀어야 돼. 한두 지문을 풀기를 하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독서 한두 지문을 가지고 새로운 지문으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안 풀어본 뉴 지문 있지. 이거 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80분 동안 집중해서 볼 건데 그때 새로운 지문을 풀면 거기다 집중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9시 한 40분, 50분 되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 뉴 지문을 푸는 거 아니라 뭡니까?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지문 가볍게 한두 지문 정도 지문만 읽어도 좋아요. 알겠니? 지문만 읽어도 좋으니까 내가 기존에 풀어봤던 지문을 한번 이렇게 한 번, 두 번 해서 쫙 집중해서 한번 좀 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해되심? 됨됨됨? 요거를 일단 기본으로 좀 알아두고 시험 보기 전에 그래서 애들 보면 가끔 가다가 선생님 화작에서 틀려요 이런 애들도 있고 이거 보면 평상시에 화작 안 틀리는데 시험 보면 화작 틀리는 애들은 이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꼭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기출이에요. 제일 좋은 거는 기출이지. 기출 독서 한두 지문 정도 뽑아갖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네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 보는 날 몇 시까지 입시되니? 8시 10분까지 입실이에요. 10분에 입실하면 감독관이 와서 오자마자 바로 뭐 하냐면 핸드폰 걷고 그 다음 니들 신분 확인해요. 확인하는데 그 수험표랑 이제 니네 신분증 갖고 온 거 확인하는데 사진 보고 이제 한참 걸리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게 너라고? 그치? 니들 졸업사진 보면 알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되는데 8시 30분에 뭐를 나눠줘요? 시험지를 배포해요. 아니, OMR 카드. 35분에 시험지 배포해요. 시험지를 배포하고 나서 선생님이 따라 차이가 나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시험지 검토하세요, 확인하세요 그리고 시험지 확인하는 시간을 주는 선생님이 있고 요즘은 물어봤더니 최근에 물어봤더니 대부분 선생님들이 확인하는 시간을 안 준대요. 그러면 8시 40분에 종이 딱 치고 시작 딱 그러면 니들 뭐 하냐면 바로 1번부터 푸는 애들 있거나 화작부터 뒤로 확 넘겨갖고 엄매부터 그 푸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시험 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 시험지 확인이에요. 시험지를 확인할 때 뭘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얘들아 뭐 해야 될까? 아니 시험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6평 시험지를 수능 시험지를 처음부터 넘겨보는 거예요. 독서가 그러면 잘 봐. 지금 우리가 보는 시험지 컨셉은 작년 컨셉인데 작년 6월 달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1, 2, 3번에 독서 나오고 4번부터 9번까지 인문 나오고 그 다음 사회 나오고 과학 나오고 그 다음 문학이 4박스에 7지문이 나와요. 이게 작년 수능 기준이에요. 그런데 재작년에는 이렇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지금 짐작대로라면 우리가 내일 모레 시험 볼 때 짐작대로라면 지금이랑 비슷하게 나올 수 있지만 독서 지문이 예를 들어서 3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복합 지문 2개 나오고 그 다음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어떻게 나올지 몰라. 그러면 시험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시험 전력을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전력을 세워놨는데 시험 컨셉이 다르게 나오면 그 바뀐 거를 확인해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하냐면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시험지가 그대로 나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나왔는지 또 두 번째 독서에서도 보세요. 독서 인문사에 제재가 뭐가 나왔는지 보는 거예요. 인문에 예를 들어서 사상가 2명 나왔네. 법 그다음 사회 봤더니 경제 나왔네. 오케이 경제 연습 많이 했는데 과학 봤더니 기술이 나왔는지 과학이 나왔는지 보시고 그렇게 본 다음에 그다음 뭐 할까요? 문학 작품을 잘 봐야겠죠. 작년 6월 평가원 같은 경우 EBS에서 반영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점수가 1등급 컷이 낮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문학도 내가 아는 건 아는지 안 아는지 전부 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확인하는데 몇 초 정도 걸리냐면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릴 거예요. 30초에서 1분 정도 걸리면서 뭐 하느냐면 전략을 세워야 돼. 내가 머릿속으로 세웠던 전략을 그대로 할지 어떻게 할지 전략을 순간적으로 어떻게 재정비하는 거예요. 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험을 봐야겠죠. 여담으로 이게 우황청심환 있죠. 우황청심환 먹어볼 사람은 자 6월 평가 여기 전부 다 문과잖아. 제일 많이 떠는 애들이 문과 여학생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다음 문과 남학생도 떨어요. 그 다음 이거 여학생이 제일 안 떨어요. 담담해. 그냥 편안하게 봐요. 떨리니? 아니요. 그리고 시험 봐요. 자, 우황청심원은 큰 시험에서 먹어봐야 되는데 6월 평가는 아침에 니네 이때까지 봤던 시험이랑 차원이 달라요. 왜 떠느냐면 좀 이따가 떨지 않는 법을 설명을 하겠지만 왜 떠느냐면 큰 시험이고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가 마인드를 편안하게 해도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잘 봐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두 번째, 왜 잘 봐야 되니? 어머님 심장이 안 좋으셔서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엄마가 왜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심장이 안 좋으셔서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시험은 잘 봐야겠다는 생각이 어릴 적부터 엄마한테 아빠한테 주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학교에서도 그게 됐기 때문에 큰 시험일수록 잘 봐야 되는데, 니들 그거 기억나죠? 제가 몇 번 얘기했죠. 6병 시험 잘 보면 내년에 어디 갈 수 있다? 재수학원에 무시험 전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우리 내년에 어디 가야 되니? 대학 가야죠, 그렇죠? 무시험 전형 들어갈래? 그거 아니지, 그렇지? 내년에 시대인지 하려고? 강남대에서? 쌤 청소를 한번 가볼, 이거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황 청심원 같은 거 먹어볼 친구들은 6병이나 9병에 먹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 전에 얘기했지만 부작용. 100명에 1명꼴로 있는 부작용. 조는 게 아니라 뭐? 잔다. 1교시가 끝나도 푹 자고 일어나도 떨리지 않는다. 마음이 편안하다. 그치? 인생 뭐 있어? 내년도 있고 내후년도 있고 뭐, 그치? 내 아는 분 뭐 26대 대학 다시 갔다 된대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렇죠? 안 됩니다. 요거 하시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이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인데, 볼 때라기보다 두 번째는 일단 뭐 시험 전략을 세워야 되죠. 시험 전략이 뭐 있니? 우리 전략서 다 썼어요, 안 썼어요? 전략서 지금 나눠준 거는요, 전략서 나눠준 거는 집에 가서 쓰시면 돼요. 지금 수업 시간에 쓸 적이는 아니고 많이 써봤는데, 시험 전략의 1번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뭘까? 시험 보는 순서와 시간이에요. 일단 이거부터 짜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올말 카드 마킹을 언제 할지도 이것도 정해. 어떤 친구들은 자 5분 전에 해요, 10분 전에 마지막 지문 냅두고 일단 마킹부터 합니다, 요거 괜찮죠? 어떤 애들은 풀면서 바로 해요, 풀면서 바로 하는 애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지문 한 지문 냅두고 일단 10분에서 15분 남았는데 한 지문 남았다 그러면 일단 마킹부터 합니다. 마킹 애들은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학원에서 볼 때도 있지만 학원에서 마킹하다 보면 니네 늦어서 뒤에 어떻게 종쳤는데 마킹하는 데 학교에 있니 없니?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데 수능날 애들아 6평 때도 그렇고 수능날도 그렇고 좀 니네들 표현만은 얄짤 없습니다. 짤통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뭐? 마킹 내야 돼. 계속 하고 있죠? 실제로 교실에서 일어났던 얘기 해줬죠? 한 학생이 손 들더니 떨면서 애가 더더러 떨어서 막 마킹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손 들더니 쟤 지금 왜 마킹하게 냅두냐고. 종쳤는데 왜 그래? 나 이거 교육부에다 신고할 거라. 끝입니다. 그럼 그 학생 봤더니 시험지 반을 마킹 못했어요. 끝. 그대로 제출해야 돼요. 부정행위예요. 저기서 걷고 있을 때 몰래 해야지.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10분 전에는 마킹이나 5분 전에 마킹하는 연습을 좀 하세요. 시험 보는 순서와 시간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여기 다른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잘 보세요. 그동안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가장 노멀한 가장 좀 스탠다드한 방법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뭐 하냐면 선택하고 그 다음 독서 한두 지문 풀고 그 다음 문학 풀고 그 다음 독서 나머지를 풀었어요. 이 방법이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인데, 요즘 애들이 이걸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선택 대신에 여기에서 처음에서 조금 새로운 방법들을 추구하는데 실험을 제가 개인적으로 몇 명을 좀 시켜봤더니 이것도 의외로 효과가 있는 게 있는데, 어떤 애들은 처음에 선택 대신에 독서 1번에서 3번 푸는 애들이 있어요. 독서 1번에서 3번이 요건 우리가 본 시험 말고 보통 일반적인 경우 독서 1번에서 3번은 정답률이 90%가 넘어가요. 95%, 93%, 96%예요. 이 얘기는 원숭이도 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풀어요. 다 맞아. 원숭이도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면 그렇게 뭐한 문제? 이렇게 쉬운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서 화장이나 엄매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 독서 1번에서 3번 푸는 애들이 있고요. 아니면 or 뭐를 푸냐면 문학을 푸는데, 문학에는 두 개예요. 뭐? 소설 아니면 자기 EBS 아는 작품, 잘 아는 작품, 이거를 풀더라고. 이거 하나 풀고 선택 풀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기한테 맞는 방법 찾아보시면 돼요. 선생님 6평 때 이번 큰 시험에서 순서 바꿔봐도 될까요? 저는 강추입니다. 왜?
바꿔봤는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왜 감추냐면 여기서 모험 성격 따라 다르지만 선생님 저는 그냥 평상시에 보던 대로 볼래요. 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아니죠. 역발상이 필요하죠. 6평은 수능만큼 거의 떨리는 시험인데 이런 큰 시험에서 순서를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대박이 나서 울트라 캡처 대박이 나서 나한테 맞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좋은 거죠. 근데 봤더니 개망했어요. 평상시에 2등급 맞는데 4등급 맞았어요. 그러면 다음부터 그 방법 안 하면 돼요. 이거는 연습이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물어봐도 얘기하면 돼요. 엄마나 아빠가 얘기해도 나는 이번 중요한 시험에서 순서를 한번 바꿔보려고 했는데 순서를 바꿔봤더니 망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된다. 그게 중요한 거죠, 얘들아. 실력이 준 게 아니잖아요. 실력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순서를 바꿔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제가 2017년 제자, 18년 제자를 한 명 얘기해 줄게요. HJ예요. 그치? LHJ. 이름이 누군지 짐작이 안 되죠, 그렇죠? 이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독재도 아니고 거의 독재죠. 혼자 공부해요. 그거가 2등급 정도 나와요. 수학은요. 그때 당시에 필름 문항이 21, 29, 30번인데 21, 29, 30번 빼고 나머지 27문제를 푸는데 25분이 걸리는 애예요. 그래서 다 맞아요. 21, 29, 30번을 문과 여학생일 때 21, 29, 30번으로 1시간 반을 푸는데 한 문제 맞아요. 이건 수학을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뭘 아직도 모르겠어요. 사탐이 1, 1이고 영어도 1이에요. 공부를 꽤 하는데 그거가 2등급인데 수능 때 3등급은 맞았대요. 근데 2등급에는 제가 본 얘 실력이에요. 6월 평가원 시험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혼자 그냥 집에서 공부하고 집에 대체는 집에 아버지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잘 사는데 그냥 혼자 공부해요. 그럼 어쩌다가 그래서 제가 뭐 개인 지도를 이렇게 알게 돼갖고 개인 지도를 하게 돼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개인 지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보니까 실력이 2등급 정도 될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6월 평가원 시험이 끝났어요. 평가원 시험이 끝나고 났는데 학교 가서 숙명여고 출신인데 나하고 나서 시험 보고 나서 시험 보기 전에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이번 시험에 1등급 맞을 확률 10% 2등급 맞을 확률 아니 60% 3등급 맞을 확률 30%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험 방법을 바꿔봤어요. 바꿔봤더니 얘가 어떻게 맞았냐면 이렇게 맞았어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강남역에 알라딘 서점이 있었어요. 저녁에 7시 다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밥도 안 먹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어머니가 먼저 전화 왔어요. 선생님 어떡해요. 애가 3등급이고 울고 밥도 안 먹고 난리 났다고. 저한테 전화하라고 그러세요. 전화 받았어요. 받아갖고 울고 그래. 야, 왜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 야, 내가 너 보고 시험 보기 전에 뭐라고 그랬니? 1등급 나올 확률이 10%, 2등급 60%, 3등급 30%라고 그랬지. 네. 그럼 3등급 나왔잖아. 네. 그게 뭐가 문제야? 야, 내 예측 범위 안에 있잖아. 네가 4등급을 맞거나 100점을 맞았으면 100점 맞았으면 너 이제 수업 그만했을 거야. 왜? 나보다 잘하니까. 네가 100점을 맞거나 4등급을 맞았으면 울만해. 왜? 내 예측 바뀌니까. 근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내 예측 안에 있다는 얘기는 네가 여기서 어떤 점수를 맞든 여기에 그 다음 내가 어떻게 공부할지 전략이 다 세워져 있다는 얘기잖아. 근데 예측 범위 안에 있잖아. 그러면 예측 범위는 3등급에 맞았잖아. 뭐가 걱정이야? 나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밥 먹었니? 아니요. 밥 먹어. 네 선생님 끊고 나서 어머니가 5분 안에 전화 왔어요. 애가 선생님이랑 통화나서 갑자기 웃더니 밥 먹으러 가자고. 밥 먹으러 갔어요. 얘가 수능 보고 나서 저녁에 84점 맞았다고 전화 와서 1시간을 묻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점수요? 갈 데가 없어요. 국어밖에 믿을 게 없는데 수학 망했고요. 뭐 사탐 조금 못 받고 막 울고불 1시간 내고 힘들어. 1시간 통화하다가 야 겨울에 밖에서 추운데 아씨 막 이러다가 1시간 얘기가 끝났어요. 그 아시죠? 2018년도 1등급 84점. 전화 와서는 다음날 전화 와서는 선생님 1등급이네 헤헤. 만나면 죽여버린다고. 얘들아 6평은
아무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6평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험을 바꿔보더라도 바꿔서 내가 망할 수도 있는데 한번 바꾸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그냥 안전하게 가려면 그 전에 방법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대로 가시고. 다음.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떨지 않는 법은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뭘까요? 얘들아 1번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거 마인드 컨트롤 연습 되게 많이 해야 돼. 2번 잘 들어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비워야 돼. 다 풀려고 하지 마. 선생님 저 1등급인데요? 다 풀어도 돼요. 시간이 남을 거예요. 야, 다 풀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풀었는데 시간 20분 남았는데 한 지문 남았어. 아 맞아. 대본이가 다 풀지 마. 안 됩니다 이거. 그죠?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세 번째 평소랑 완전 다르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르게 풀려고 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 방법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방법은 바꿔도 되되 중요한 시험이니까 어떻게? 이거는 안 넘어가면 스킵하면 안 돼.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풀어내야 돼. 붙잡고 느려지고. 특히 니들은 문과니까 괜찮은데 이과 애들 중에 수학 시험 볼 때요. 킬러 문항 나왔을 때 그래 시간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러고 50분 동안 그 한 문제 풀어요. 그리고 맞춰놓고 어떻게? 평상시에 3등급 나와도 5등급 나와도 괜찮대요. 이거 풀었대요. 자기 킬러 문항 맞췄다고. 그런 놈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니들은 안 그럴 것 같지만 요거 하시면 돼요. 마인드 컨트롤 되게 잘 하셔야 돼요. 다음 세 번째 국어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될까? 전과목 전력 세워야 돼. 전과목 전력 세우고 내가 어떻게 볼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썼습니까? 시험 보기 전에 요거를 하시고 번외로 작년 6평이랑 9평이 어땠는지 잠깐 얘기해 주세요. 다 썼어요? 자, 이거 잠깐만 치울게요. 다음 주에 올 때는 6평 시험지만 갖고 오시면 돼요. 시험지만 갖고 오면 되는데 다음 주에 얘기해줄까? 다음 주에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6평 시험지에 대한 총평을 할 거고요. 안 쓰셔도 돼요. 풀이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분석과 대책을 세워줄 거고요. 앞으로 어떻게? 향후 왜 이래? 얘를 설정해 줄 거예요. 미리 주사를 놓자면, 백신을 놓자면 아침에 저녁에 시험 다 끝나고 채점하는 순간 그동안 내가 공부 안 했던 슬럼프가 싹 사라질 거예요. 와, 잣됐구나. 그지? 큰일 났다. 다시 공부 시작해야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 거고요. 보고 나서 7시, 8시에 점수 보지 마시고 적어도 10시 이후나 11시쯤 됐었을 때 1등급 컷을 보시면 되고요. 2등급, 저기 등급컷을 확인하고 다음날 일어나면 온갖 생각이 다 들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쯤이 되면요. 점수를 가지고 엄마랑 상의를 해서 학원을 끊을까, 담배를 끊을까, 목숨을 끊을까, 뭘 끊을까 아마 생각할 거예요. 자, 잘 들어봐. 시험 보고 나서 온갖 생각이 많이 들 텐데 국어 시험에 대한 얘기는 현범 선생님 얘기도 있지만 내 얘기를 들어보고 토요일 날 이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 맞았는지 이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올해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그 공부 방법 있죠. 공부 방향,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에 대한 연구는 제가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연구해서 니들한테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가시면 되고 니들은 그대로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떻게 9층에서 뛰어내릴까? 얘들아 6평, 9평 끝나고 뛰어내리면 뉴스에도 안 나와요. 적어도 수능급은 돼야 돼요. 알겠니? 그러니까 6평 끝나고 죽을 생각하지 말고 알겠지? 내 얘기 듣고 나서 어떻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세요. 작년 기준에 21년도 6월달 평가원을 봤을 때 1등급이 87이랑 84였어. 맞지? 아, 아니다.
89와 86이었어. 작년 6. 9평에 어떻게 됐냐면요. 98이랑 97이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화장하는 애들이 엄밀로 넘어가는 애들이 좀 있었거든요. 수능 때도 어땠어요? 차이 안 났죠? 등급과 선택에 따른 유불리를 별로 안 주겠다는 거예요.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6월 달에 이렇게 6월 시험이 무슨 말이냐면 해마다 보면요. 6평과 9평을 보면 누가 더 어렵다? 6평이 어려워요. 그러면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나서 채점을 해보면 6평이 조금 어렵다. 작년에요. 6평에서 EBS 반영이 엄청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평 1등급 컷이 이렇게 문법 같은 경우 이렇게 낮았단 말이에요. 엄밀 선택만 해야 돼.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어렵게 나오더라도 분명히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전령을 잘 세야 돼요. 얘들아, 니들이 80개를 알고 있으면 적어도 시험에서는 80개는 맞아야지 더 억울하겠죠. 잘 보려고 하다가 붙잡고 늘어져서 70개 맞지 말고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평상시에 80개는 맞았으니까 이번 시험도 80개는 맞자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시험을 보셔야 돼요. 되셨니? 그래서 9평보다는 9평 때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21년도 9평 98, 97 2018년도 9평 97 수능 둘 다 1등급 84 그치?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6평은 조금 어렵게 나올 거니까 미리 조금 짐작을 하고 있고 시험 보다가 얘들아 나만 어려운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 내가 그날 긴장해서 어떻게 나만 시골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만 어려워서 애들 막 쉬웠다고 난리 납니다. 나만 어려운 경우 있다 없다? 있어. 그런데 시험 볼 때는 그런 생각하면 돼 안 돼? 얘들아 대부분 저기 농담할 때 너무 떨지 말고 잘 들어. 아니 대부분 시험 볼 때 나만 어려운 경우는 없어. 시험 볼 때. 대부분 거의 대부분 내가 어려우면 자 이런 생각하면 돼. 내가 어려우면 남들도 무조건 어려워. 알겠니? 일단 컨셉이야. 시험 봤는데 지문이 안 읽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긴장하지 말고 심호흡하고 내가 아는 지문부터 풀어봐야 돼. 차분하게 풀면 돼. 알겠니? 자, 모르는 번호가 나왔다. 모르는 지문 못 풀었다. 한 지문 못 풀었어. 과학 지문 못 풀었어. 네 문항 나왔어. 몇 번 찍을래? 4번? 네, 저는 4번을 추천합니다. 1, 3, 2, 3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값 사이로 비껴갑니다. 하나로 찍으세요. 3번 아니면 4번 저는 추천합니다. 하나로 찍어요? 네, 하나로 찍어야죠. 그래 하나라도 맞지. 어떤 놈 아까 아침에 시험 봤는데 네 문제 중에 찍었는데 2개 맞았다는 놈 있어요. 운 좋으면 그렇게 해도 되죠. 알겠지? 근데 괜히 진짜 2, 3, 1, 5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답 사이로 진짜 비껴갑니다. 여기까지 6평 보기 전에 시험 대비 전략이었습니다. 오케이? 네.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서양 미술서를 할 겁니다. 서양 미술서 있죠.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네. 미술서를 보시면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뭐라고 쓰느냐면 제목 밑에다가 각 사전은 기술이 아니라 요거를 일단 좀 기억합니다. 각 사전은 기존 미술에 대한 반발. 요거를 대전제를 깔고 들어가세요. 100%다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됐지? 자, 각 사전은 뭐라고? 기존 미술에 대한 반발이에요. 자, 요거를 일단 기억해 주시고 1번 원시미술 보시면 니네 동굴에다가 벽화 그린 거 알죠? 네. 그치 있는데 오른쪽에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주술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번 원시미술을 보면 원시미술의 핵심은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주술적에다가 더하기 하나 뭐를 쓰냐면 사회화 과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사회화가 원래 나중에 나온 개념인데 제가 그냥 좀 편하게 쓴 건데 원시미술 두 번째 줄에 보면 주술적 있는데 밑에다가 더하기 사회화라고 쓰시면 되고 이게 뭔지를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공룡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칩시다.
공룡이 있어요. 다 죽었어. 야, 파조치고는 다리가 너무 짧잖아. 아니면 맘모스가 있다고 치. 맘모스. 그리기 어렵잖아. 맘모스 되게 어렵다. 어떻게 그려야 되나? 코끼리 그리는 맘모스를 하면 안 되는 건가? 자, 맘모스가 있다고 칩시다. 맘모스가 내 머릿속에 있거든? 손이 안 따라와! 사람들이 닥쳐. 자, 사람들이 창을 던져. 사람들이 모여서서 창을 던져. 창을 던지는데 끝에다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창을 던지는데 창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밧줄이 매달려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밧줄을 매달아서 창을 던져서 어떻게 찌른 다음에 잡아 당겨서 이제 죽이는 이런 방법이에요. 첫 번째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는 뭐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잡은 주술적이고, 두 번째 사냥을 가자. 예를 들어서 맘모스 사냥으로 부족이 있었는데 원신들이 나갔어. 어른들이 다 나가겠지. 젊은 애들이랑 나가서 던졌는데 어떻게 돼? 맘모스가 워낙 세서 다 쓸렸어. 다 죽어버렸어. 그러면 남아있는 건 노인 아니면 애들밖에 없어. 그러면 애들이 그걸 어떻게 배울까? 동굴에 그려진 이 그림 보고 맘모스는 동물은 이렇게 잡으면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사냥을 가자. 이해되지? 이게 주된 의미야. 그러다가 두 번째로 가면 이렇게 나오다가 빨리 지워야지. 두 번째로 가면 이제 고대 미술이 있는데, 이 고대 미술은 옆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사실적이라고 놨어요. 사실적. 사실적. 사실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 뭐 신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그리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돼. 내가 옛날에 화가 2명 비교했던 거 기억나네? 펜틀? 얘기 안 했었나? 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애들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얼마나 진짜 레알, 3D 입체처럼 있는 그대로 그리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었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화가다 그랬는데, 그래서 옛날에 유명한 화가 2명이 있었거든. 그래서 두 사람한테 배틀을 붙였어. 배틀을 붙였는데 얘들 둘이 있는데 거의 삐까삐까해. 삐까삐까? 똥똥. 그래.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좋다. 누가 진짜 잘 그렸는지 배틀을 붙여보자. 한 달 후에 그림을 그렸고 이 광장에 모여라. 그래갖고 둘이 이제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이만한 종이에다가 캔버스 천에다가 이제 그래서 이제 종이에다 그린 다음에 천을 이렇게 덮어뒀단 말이야. 첫 번째 화가가 가지고 이거를 펼쳐라 그래갖고 첫 번째 화가 줄을 쫙 걸었어. 그랬더니 뭐를 그렸냐면 청포도를 그려놨는데 정말 리얼하게 진짜 청포도인 것처럼 오죽했으면 새들이 날아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새들을 쫓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청포도. 모든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얘가 이겼다. 대단하다. 대박이다. 두 번째 이 화가의 그림을 걷어라. 이 그림도 보자 그랬더니 화가가 뭐라고 그랬어? 그렸다. 야 빨리 닥치고 빨리 걷어라 그랬더니 아니 그렸다고 그랬더니 아니 이 그림 보게 빨리 걷어봐 그랬더니 아니 그렸다고. 무슨 말이에요? 천에 덮여있는 듯한 캔버스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천이 그리니까 이미 천이 아니라 뭐였던 거예요? 그림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뒤집어졌죠. You win. 얘가 그만큼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뭐? 있는 그대로 잘 그리는 거. 이게 사실이죠. 됐어요? 요건 가볍게. 그 다음 이제 뭐로 넘어오느냐? 중세 시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3번 중세 미술. 중세 시대는 옆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 동그라미죠. 그러시고 얘는 언제냐면요 4세기에서 13세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세는 신 중심의 세계예요. 신.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철학도 있는데 중세 철학은 뭐냐면 철학은 신학의 신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신학의 신여다 그렇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성화를 그리는 걸 위주해줬어요. 그래서 신 중심으로 가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비잔틴이 있고요. 들어봤죠? 비잔틴. 그 다음 거기서 뭐 고딩 형식 요거 둘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요거 2개 정도만 알아두면 되는데 일단 비잔틴 형식은 뭐를 많이 그렸냐면 얘들아 니네 보시면 좀 이따가 제가 이제 그림을 다 보내드릴 건데 모자이크 많이 해요. 모자이크 아시죠? 그렇죠? 모자이크하고 그 다음 색 유리를 많이 하고요. 색깔 있는 유리. 그 다음 또 뭐 할까? 황금색을 대딱 많이 써요. 황금색을 대딱 많이 써서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하겠니? 엄청나게 화려해. 요게 비잔틴이에요. 비잔틴 위에다가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고딕 형식도 있는데 고딕 형식은 뭘까요? 고딕, 그치? 뾰족한 걸 가지고 첨탑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성당에 많이 하고요. 그 다음 니네 이거 스테인드 글라스 알아요? 몰라요? 스테인드 글라스 있죠? 그렇죠? 스테인드 글라스 상관없고 그 다음 첨탑 있고 그 다음 아치형 창문이 있어요. 요렇게 돼요. 요게 이제 중세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쓰면서 들으세요. 이게 6평이나 9평에 나오면요 대박이에요. 6평이나 9평에 아니 수능에 나와야죠. 수능에 나와서 진짜 수능에 나왔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서 박수 쳐야 돼요. 그지? 이걸 브라보. 그지? 하고 나서 시험을 보시면 되고 만약에 안 나왔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의 상식을 넓히는 걸로. 그지? 그런 시간으로 가십시다. 상식을 이 정도 듣고 나면 미술사 이 정도 듣고 나면 상식이 이제 굉장히 넓어지죠. 그렇죠? 자, 다음. 그래서 그림을 잠깐 보시면 제가 컬러를 보여드릴 텐데 그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자 보세요. 일단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황금이죠. 그렇죠? 색감을 봐야 되고 그 다음 이거 많이 봤죠? 이게 뭐예요? 스테인드 글라스 그지? 생유리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뒤에 보이시? 동진아? 보여요? 그죠? 요거 보시면 돼요. 색감을 잘 보시고요. 그 다음 르네상스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별표를 쳐보세요. 르네상스 언제 자 르네상스에서 가장 핵심은요. 거기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인간이라고 써놨어요. 인간이고 얘는 언제부터? 14세기에서 16세기 정도까지 그지?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난 문의 부흥운동 이렇게 되는데 인본주의예요. 인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위에를 잠깐 보세요. 3페이지 인간 중심인데 첫 번째 줄 끝에 봅시다. 이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뭐 원근법, 투시도법, 뭐 자 원근법, 투시도법, 명암법이 나오게 돼요. 요 얘기를 잠깐 좀 해줄게요. 르네상스는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빼고 요거 기억하죠 그랬죠? 각 사조는 기준 미술에 대한 반발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중세가 신 중심이었으니까 르네상스는 신이 아니라 뭐 중심? 인간 중심. 이해되죠? 그렇죠? 인간 중심이다 보니까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인본주의, 사람이 핵심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돼 있고 그래서 성화를 그릴 때도 예수님의 사람적인 모습, 인간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요. 원근법과 투시 명암법인데 원근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얘들아? 두 가지. 원근법 어떻게 표시해요? 그치? 가까이 있는 거는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그리고 크게 그리고 멀리 있는 건 어떻게 그리고 작게 그리고 이게 원근법의 기본이죠. 또 뭐 있어요? 투시도법과 관련된 뭐 하나 찍어요. 그래 무슨 그치? 소실적. 요거를 한꺼번에 적용해 볼게요. 그림 그리면 자 점을 하나 찍고요. 그 다음 뭐를 도로를 하나 그린다고 쳐봅시다. 이렇게 하면 중간에 뭐를 그려요? 중앙선을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가로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로수 그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겠죠. 점점 어떻게? 가까이 있는 건 어떻게? 이렇게 크게 그려 나가겠죠. 그러면 가로수가 이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거는 요거맣게 그리는 거. 여기 무슨 점? 소실점. 점 하나 찍는 거. 투시도법.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됐어요?
동양에서는 투시 도피앱이 아니에요. 참고로 동양에서는 초점 투시가 아니라 이걸 가지고 초점 투시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초점 투시인데 동양에는 산점 투시예요. 이 산점 투시가 뭐냐면 동양화 그림 산수화 같은 거 그림 보면 얘들아 뭐 그리니 뒤에 일단 뭐가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산이 있고 여기서 뭐가 흘러나오면 강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 다음 여기 뭐가 있냐면 초가집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 누가 있냐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낚싯대 들고 있거나 할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에 소나무로 막 이따만하게 크게 그리고 있고요. 집도 크게 그리고 막 그래요. 초점 투시는 어떻게 돼요?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려야 되는데 동양에서는 자기가 뭐 그리고 싶은 거 크게 그려요. 그러니까 초점이 아니라 점이 여러 개 흩어져 있는 건 무슨 투시? 산점 투시가 되는 거죠. 참고로만 알아두세요. 그냥 되시고요. 그래서 다 썼니?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역사적 배경이라고 나오는데 역사적 배경 잘 보세요. 교양의 권위가 약화됐어요. 오른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네요. 교양권의 권위가 약화됐고요. 신항로 발견하면 누구예요? 1492년 콜럼부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인도양인 줄 알았더니 인도양이 아니죠. 거기 있던 사람이 누구? 그래서 뭐라고 불려요? 인디안. 이거 보이죠, 그렇죠? 자, 밑줄 인쇄술의 발달과 종교개혁. 인쇄술의 발달과 종교개혁의 밑줄. 인쇄술의 발달은 왜요? 사람들이 인쇄를 발견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를 성경이나 책들을 일반 서민들이 읽기 시작하죠. 그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게 양반들이 왜 반대했겠니? 양반들과 서민의 차이는 뭐? 한문을 글을 읽느냐 못 읽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양반의 특권을 없애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거 엄청난 혁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반대를 했던 거죠, 옛날에. 다음. 종교개혁 알죠?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칼뱅, 마틴 루터, 그치? 자, 일단 됐어요. 무역으로 축적한 메디치의 후연 있고 대표 미술가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르네상스예요. 이 세 명 정도는 기억합시다. 됐니? 이 세 명 정도는 기억해야 돼요. 저 시계가 또 멎었어요. 그래서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55분이에요. 저기 눕혀져갖고. 자, 첫 번째 그림 보시면 이거 다 아시죠? 뭐예요? 최후의 만찬. 제목 써볼까요? 앞에 괄호 앞부분은 제목이고요. 뒷부분은 화가 이름이에요. 최후의 만찬. 누가 그랬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 자, 다빈치죠. 다빈치. 첫 번째 그림은 최후의 만찬. 마지막 저녁 식사죠. 저녁 식사.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됐어요. 오른쪽 그림 뭐예요? 자, 천지창조죠. 천지창조인데 누가 그랬어요? 미켈란젤로죠. 미켈란젤로. 이 그림은 원체 많이 봐서 다 아시죠? 적어보세요. 자, 앞으로 그림을 제가 다 보여줄 거예요. 미켈란젤로. 그림 다 아시죠? 그치? 이게 어디 있어요? 네, 벽화가 아니라 뭐예요? 천장화예요, 천장화. 그러니까 어디 있냐고, 위치가. 어디 성당? 어디? 유럽. 그렇죠. 조금 더 좁혀볼까요? 굉장히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유럽, 그렇지? 이탈리아. 지구 위에. 이탈리아 어디? 로마 어디? 나 그냥 한 방에 얘기하면 안 돼? 로마의 안에 있는 바티칸 시티가 있죠. 바티칸 시티 안에 바티칸 박물관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3번을 갔는데 바티칸 박물관을 처음 갔었을 때 미술사를 전공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는데 보통 바티칸 박물관인데 1시간을 줄을 서요. 그런데 이 남자분이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주시고 미켈란젤로가 어떤 삶을 살았고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천장에 붙어서 6년, 7년 동안 그림을 그려서 눈 다 망대요. 생각해보세요. 이 화가의 이 물감의 그 독성이랑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써서 밧줄에 매달려서 그림을 그리고 사다리에다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6년, 7년을 그리니까 완전히 이제 그러고 나서 몸이 안 좋아지고 죽게 되는데 그 삶을 다 듣고 나서 들어가서 이 그림을 보는데 이 안에 성당이 굉장히 넓어요. 사람이 한 1000명은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보는데 와 진짜 한참 보다가 진짜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더라고. 진짜 얘기했죠 그렇죠. 왜? 몸이 너무 아파갖고 한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튼 진짜 감동이었는데 이제 천정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뭐예요? 그치 유명한 그림 이 그림은 뭐 모르는 사람 없죠 그치 모나리자 그치 모나리자 이 그림 보세요 다 색감이가 다 아시죠 그렇죠. 얘는 어디에 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있죠. 루브르 박물관은 지상에 있어요 지하에 있어요? 아 사람은 천둥 티를 내는군요. 가운데 유리 그렇죠. 가운데 유리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대가 이렇게 채광선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입구가 이렇게 있고요. 입구가 어떻게 되냐면 계단 타고 이렇게 쭉 걸어서 내려가요. 그런데 루브르 바티칸 박물관에 정말 놀랐던 게 저도 3번 정도 가봤지만 마지막으로 갔었을 때가 스님 아들 10년 전에 가봤는데 아들이 돌 막 지나서 유모차에 끌고 다닐 때 갔었어요. 1시간을 기다렸는데 아니요 바티칸 박물관에서도 안 기다려요. 이렇게 있으니까 나도 줄이 따로 있어요. 노약자랑 저건 줄이 따로 있어서 유모차 끌고 가죠. 그냥 통과합니다.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도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노약자들이나 애기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럼 줄 서 있으면 경비 가드가 따로 부릅니다. 일로 오라고 와서 어떻게 그거 타고 그냥 바로 내려갑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기 노약자에 대한 확실히 굉장히 자세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림도 다 아시죠? 이 그림은 뭐예요? 제가 제목이랑 다 써놨죠. 그림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옆으로 옆으로 보여주는 게 낫겠다. 이 그림. 이 그림은 비너스의 탄생, 보티첼리의 그림이죠, 그렇죠? 요거까지 르네상스예요. 알겠니? 색감을 잘 봐주세요. 그림을 많이 봤으니까 컬러로 복사하고 싶었지만 컬러 복사기가 없죠. 자, 됐니? 자, 그다음 여기까지 이제 르네상스가 되고 이 르네상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 5번이 뭐냐면 바로크가 있고요. 6번이 뭐냐면 로코코가 있어요. 있는데 얘들은 바로크 양식 같은 경우는 언제냐면 17세기, 18세기고요. 17, 18세기고 얘도 한 18세기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개 되게 비슷한데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옆에다가 바로크는 뭐라고 써주시면 되냐면 왕권 강화라고 써보세요. 이 왕권 강화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좀 약간 부르주아 미술이에요. 부르주아 미술이고 굉장히 화려한 게 특징입니다. 요거 이제 특징인데 자 니들이 이거를 복습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배운 걸로 끝내게 하려고 각 사조별로 제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로코코가 있어요. 로코코가 있는데 자, 바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이 그림부터 볼게요. 처음에 그림이 뭐냐면 이게 렘브란트예요. 얘들아 바로크 형식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렘브란트인데 렘브란트 이름은 들어봤죠? 안 들어봤니? 자, 이 그림이 보세요. 그치?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있는 이 그림이 렘브란트의 야경이라는 그림이에요. 야경이 뭐냐면 야간 순찰 하는 건데 렘브란트 그림이에요. 요거 정도는 그만하세요. 되게 어둡죠? 원래 그림도 어두워요. 복사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다 알죠? 알지? 알아 몰라? 자, 이 그림 처음 봐요. 손. 혹시 이 그림을 처음 본다면 지나온 삶을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목까지 알아요? 네, 제목은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되죠. 페르메이라는 건 몰라도 되지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이게 원래 책으로 유명해졌죠, 그렇죠? 그다음 로코코 미술과 바로크 미술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는데 로코코 미술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 마리 앙뚜아네트 왕비예요. 그림 이래요. 왕 그렸죠. 바로크랑 로코코는 얘들아 왕 위주로 그리고 귀족 부인 막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딱 봐도 뭐예요? 귀족 부인처럼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게 바로크 로코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로코코 양식입니다. 자, 근대미술과 현대미술은 수능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굉장히 다 잘 나오는데 르네상스 그 다음 쪽이고 르네상스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 근대미술이랑 현대미술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돌아갈게요. 자, 이제 근대미술이에요.
고전주의. 자, 제목이 고전주의지. 네. 고전주의니까 말 그대로 어디로 돌아가려고 그럴까? 고전주의는 옛날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는 그림을 어떻게 그린다고 그랬었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지? 사실적으로. 아까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있는 거 진짜 레알. 현실 그대로 막 정말 똑같이. 현실은 그림은 이제 모사, 현실의 재현, 모사 이렇게 생각해서 막 똑같이 그리려고 그래. 그래서 고전주의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찾았나요? 4페이지. 고전주의는 로코코 미술의 사치스럽고 지나치게 장식적인 면을 비판하고 미술의 방향을 고대 그리스 로마의 이지적이고 냉철한 양식에서 찾았다고 하여 쓰인 고전주의라고도 한다. 그 다음 밑줄 정확한 묘사야 엄격한 구성. 정확한 묘사, 그치?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거. 정확한 묘사. 그래서 차가운 색채로 냉랭한 풍경을 그린다. 자, 5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보세요. 자, 제목 제가 하나 비워놨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누구 같아요, 얘들아? 나폴레옹. 그렇지, 나폴레옹이 이 그림이에요.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건 나폴레옹이죠, 그렇죠?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다비드의 그림인데 많이 유명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번 보시라고. 다음, 낭만주의야. 자, 봐봐봐, 얘들아. 이제 1번이 고전주의라면 2번이 낭만주의인데 낭만주의는 여기 보세요. 아까 미술사전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존 미술에 대한 반발이라고 그랬죠. 얘가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까 그게 싫은 거야. 아니 그림이 보이는 것만 그려야 되나? 그림의 장점은 보이지 않는 것도 그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낭만주의 옆에다가 뭐라고 쓰느냐면 인간의 어떤 주관적이고 그런 어떤 인간의 감정들을 그리려고 해. 이게 이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일단 주관적인 감정을 이제 그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떨리기 시작했어. 배고파서. 자, 고전주의에 나타나고 있는 냉랭한 형식주의에 반대하여 대두된 낭만주의는 밑줄 논리적인 표현보다 개인의 감정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을 중시. 거기 밑줄 쳐주세요. 개인의 감정에 따른 주관적이고 자유로운 표현. 그래서 낭만주의 화가들은 밝은 색감을 사용하고 물감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 아름다운 전경, 이국적 정서 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상상력과 감정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밑줄, 꿈, 죽음, 사랑 등의 소재가 주로 등장했고 색채도 바로같이 강렬하여 빛과 어둠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그림 밑에 그림 많이 보셨죠? 네. 이거 누구예요? 잔다르크, 그치? 그래서 민중을 이끄는 여신. 옆에 그림이 누가 그린 거예요? 근데 잘 모르더라고. 이 그림은 누가 그린 거냐면 들라크루아의 작품이에요. 들어봤어요? 들라크루아? 들라크루아. 고마워요, 웃어줘서. 자, 들라크루아의 작품이죠. 다음 3번에 사실주의 괄호하고 사실주의는 자 여기 봐봐 이렇게 주관적 감정 그리니까 이게 또 싫은 거야. 그러니까 제목이 또 뭐야? 사실주의 있는 그대로 또 그리고 싶은 거지. 아니 그리고 옆에다가 자연주의라고 써거든. 이 자연주의의 대표적인 화가가 누구냐면 밀레 들어봤니? 밀레 이렇게 대표적인 화가 밀레인데 밀레는 그래. 아니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그려? 나는 멍청해서 나는 그러니까 본 것만 그릴 수 있겠어.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 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 그림을 애들이 제목을 모르더라고. 그렇죠. 이거 보세요. 두 분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일하다가 부부가 저녁에 종이 울려서 부부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만종이에요. 만종. 저녁 무렵에 종이 울리는 거. 만종. 그 다음 옆에 이삭 줍는 사람들. 이거는 많이 봤지 그렇지? 이삭 줍는 사람들 역시 밀레가 되죠. 그림 보세요. 색감 한번 보세요. 그림은 형태는 이제 그 프린트를 보시고 이거 많이 보셨죠 그렇죠? 이 그림을 진짜 처음 본다면 역시 지나한 삶을 감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고 자, 인상주의 4번에 인상주의 있죠. 인상주의에다가 별표 7,000개 치세요. 인상주의 별표 7,000개 쳐요.
엄청 중요해요. 인상주의랑 좀 이따가 하게 될 입체파, 큐비즘, 그치? 중요한데 인상주의 위에다가 이제 뭐를 써야 되냐면 그 위에 빈칸 있죠? 여백에다가 뭐를 쓰냐면 두 가지를 쓰면 되는데 첫 번째 밑에다 쓸게요. 저는 옆에다 쓸게요. 첫 번째 뭐냐면 사진의 변경. 그럼 두 번째 휴고물가. 이 사진이 발명된 게 사진기가 발명돼서 사진을 찍게 된 게 이게 이제 인상파의 대표적인 배경 중에 하나인데 얘들아 사진을 발명하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생각을 해보자. 사실적으로 그리. 그치?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림을 아무리 내가 사실적으로 그림을 그려도 사진을 따라갈 수 있어 없어?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뭐 됩니까? 사실적인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않아. 사실적인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귀족들이 자기 모습 그려달라고 뭐라고 그래? 세 글자 무슨 화? 초상화지 그랬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진이 발명되니까 초상화를 그릴까 안 그릴까? 초상화를 그리지 않게 돼. 더 이상 그리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화가들이 설 자리가 많이 잃었겠지.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림 그려서 먹고 사는데 튜브 물감이 발명되니까 뭐가 또 일어날까? 그치 정답. 실외에서 야외에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된 거야. 그전에는 어떻게 안에서 막 물감을 했는데 튜브 물감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거지. 그치? 그래서 인상주의 하면 딱 한 글자만 기억하면 돼. 빛. 옆에다 쓰세요. 빛. 컴브 아니에요. 머리 빗는 거 아니에요. 라이팅. 빛. 기억하시면. 인상주의는 빛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빛의 영향에 따라 사물을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진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러냐면 호수가 있는 성당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아침에 본 거랑 점심에 본 거랑 저녁에 본 거랑 그림을 어떻게?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빛이 오는 방향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그린 거예요. 이게 인상파예요. 그래서 보세요. 현대 회화의 출발점이 된 인상주의는 빛의 변화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는 색과 인상을 포착하여 빛과 그림자의 효과를 창조하였다. 그렇지? 그래서 붓으로 가볍게 두루두루 그림을 그렸고 형체가 애매하고 색과 빛이 밝고 화려하게 특징된 거. 그래서 마네, 모네, 르누아르 셋 다 들어봤죠? 마네, 모네, 형제. 그지? 친형제는 아니. 자, 처음에 그림 보시면 일단 이 그림 보세요. 색감을 잘 보세요. 저를 볼게요.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림이에요. 이렇게 파랗게 그렸죠. 얘들아, 인상주의 그림은 르누아르도 그렇고 그림이 다 비슷해요. 이거는 이제 모네 그림이에요. 모네 그림이고요. 그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갈라틴 무도회. 많이 봤니 안 봤니? 이게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게 르누아르 그림이죠. 보세요. 이 그림 많이 봤죠? 그렇죠? 르누아르 그림이에요. 됐니? 그 옆에 이제 르누아르 쓰시면 되죠. 르누아르 그림이고 그 다음 그 밑에 그림도 이것도 이제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제 해돋이 인상이라는 해돋이라는 그림인데 모네 그림이에요. 색깔이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색감이 다 비슷하죠. 그림 형식도 비슷하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뭉개지는 거. 그 다음 폴바디의 점심 식사 이것도 되게 유명하죠. 보세요. 마네 그림이에요. 이 그림도 많이 봤지 그렇지? 마네 그림이에요. 그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남자는 옷을 입고 여자는 옷을 벗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나쁜 새끼들. 지네는 추우니까 옷 입고 있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다음 페이지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이 그림 모르면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삶을 그죠? 해야 되죠. 뭐예요? 피리 보는 소년. 그죠? 누구의 그림? 마네의 그림이에요. 마네. 피리 보는 소년. 마네의 그림이죠. 어떤 애가 피리 보는 사나이 그림인데 그거는 보이면 안 되죠. 뭐가 나와요? 쥐들이 따라와요. 얘기하시죠. 그 다음 자 퀴즈 나갑니다. 이 그림 자 제목이 두 글자입니다. 딱 봐도 알겠죠? 뭐예요? 스타입니다. 지나간다. 이거 지금 세 번째 수업인데 전부 다 발레라고 얘기해요. 돌아버리겠어요. 제목은 스타예요. 스타. 발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딱 봐도 그죠? 이거는
드가라는 사람의 작품이에요. 되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많이 봤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인상주의는 이제 후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이렇게 되는데, 후기 인상주의가 먼저 얘기하자면 대표적인 작가가 거기 있는 누구? 향토적인 거 고흐랑 고갱이랑 세잔. 세잔, 고흐, 고갱은 원체 유명하고 세잔도 되게 유명해요. 세잔이 나중에 이제 입체파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 로트레. 제가 진짜 좋아하는 화가가 뭐 니네 안 믿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3명. 로트레, 그 다음 바스키아, 그 다음 르누아르. 이렇게. 르누아르 화집도 이렇게 이따만큼 큰 거 일본에서 나온 이렇게 두꺼운 화집이 있거든요. 이렇게 크고 이만한 거 두꺼운 책인데 그거 구했어요. 어떻게? 앞집 아저씨가 그 재활용 버리려고 하는데 보고 나서 아저씨 그거 뭐예요? 저 주세요. 그래서 한 20년 됐다. 그때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림 보세요. 이 그림은 뭐 모르는 사람 없죠. 진짜 이것도 반성해야 될 뭡니까? 별이 빛나는 밤. 누가 그린 거예요? 그렇죠. 마마무. 미안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그림은 니네가 자화상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치? 자화상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고흐일까요? 고갱일까요? 고흐예요. 빈센트 반 고흐. 역시 고흐의 그림입니다. 자화상. 색감이 이렇게 돼요. 색감이 이렇게 빨간색,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색감 보시고요. 파이프를 물고 있는 자화상. 그 다음 다 알지? 뭐예요 이건? 그렇지. 역시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가 됩니다. 색감을 좀 보세요. 색감을 보세요. 역시 해바라기 눈에 잘 익혀두세요. 해바라기 고흐 그림이고. 자, 타이티 섬에서 그린 이거 마리아 이거죠, 그렇죠? 이거는 누구의 그림? 그치? 이거는 고갱이에요. 고갱. 마리아. 얘는 고갱의 그림이에요. 고흐 동생 고갱. 역시 친형제는 나. 자. 이거는 아는 애들이 좀 있고 모르는 애들이 있는데 그림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감자 어떻게 그치? 감자가 나오죠. 이게 뭐 사람들이 뭐 먹고 있냐면 감자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감자 먹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죠, 그렇죠? 이게 신경숙의 소설에도 나왔기 때문에 역시 고흐의 그림인데 신경숙의 소설에 나와서는 니들 그 문학 문제집에 보면 감자 먹는 사람들이 EBS에 나오면 이 그림이 꼭 문제로 나와요. 이 그림을 모티프로 한 작품이 되죠. 다음 오른쪽 그림은 이 세잔의 작품인데요. 사과 오렌지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좀 보세요. 이 색감 잘 보세요. 세잔의 그림은 이거 말고도 유명한 것들은 많은데 이렇게 있고요. 다음 이것도 많이 봤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 로트렉의 그림 중에 하나인데 그림을 잠깐 보여줄게요. 이건 물랑루즈에서 춤추는 건데 요런 색감입니다. 지금 색감 보니까 다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폭을 볼 수 있는 것 정도. 다음 신인상주의 있는데 신인상주의는 다음 페이지 그림을 잘 보면 한 작품 정도만 봐두시면 돼요. 이건 많이 알죠? 그랑차트 섬 일요일 오후 많이 봤니 안 봤니? 자, 이거 딱 보면 알 텐데 이 그림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이게 색감으로 칠한 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점으로 찍은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는 들어봤지, 그렇지? 모르는데 지금 아는 척하면서 고개 끄덕여야 돼요, 알겠니? 그럼 빨리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 상징주의가 나오게 됩니다. 상징주의 보시면 맹목적인 실제에서 벗어나 오른쪽 밑줄 칠게요. 인간 내면의 세계, 상상력과 감각의 세계로 눈을 돌게. 거기 쳐두고 이거 자, 이 유명한 작품인데 그지? 저 보세요. 다 알죠? 이거 진짜 모르는 사람 없죠? 누구의 그림이에요? 구스타프 클림트. 안 들어. 예술의 서울에 가면 예술의 전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엄청나게 큰 데인데 저기 하는데 몇 년 전에 구스타프 클림트 전시회도 했었었죠. 얘들아 이 정도는 상식이에요. 구스타프 클림트 제목이 키스인데요. 여자 목이 완전히 꺾였어요. 어떻게 이런 자세가 가능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황금색이고 됐니? 자, 입체파 큐비즘의 별표 역시 7층계 쳐줍니다. 제가 유일하게 입체파만 옆에 영어를 써놨어요. 보이시나요? 입체파 그냥 큐비즘이라고 바로 얘기하기로 해요.
입체파라는 말하고 큐비즘 하기도 하는데 큐비즘이 뭐? 입체파 생각하시면 돼요. 입체파의 대표가 누구예요? 피카소죠. 자, 그 설명을 좀 읽어볼게요. 프랑스에서 일어난 미술사조인 입체파는 세잔의 영향을 받아 명화, 몽구법, 대상물의 묘사 등을 지향하고 지향이니까 어떻게 되니? 그렇지. 추구하지 않고 대상을 보는 시각을 복수하 밑줄. 대상을 보는 시각을 복수화했다는 말을 자 설명을 할게요. 잘 보세요. 얘들아 2차 평면의 캔버스 위에다가 종이에다가 뭘 그리냐면 3차원의 인간을 그려야 되는데 잘 봐. 얼굴은 정면을 그리고 어깨랑 몸통은 여기서 본 거를 그려. 그리고 다리는 여기서 본 거를 그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뒤에서 본 걸 그린다거나. 그거를 하나에다 다 그려내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괴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 가지 하나의 여기 봐봐. 그림이라는 게 여기서 쳐다보면 이렇게 바라보면만 그려야 되는데 얼굴 따로 몸 따로 다리 따로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데서 본 거를 그려놓은 거. 그래서 첫 번째 그림이 이게 유명한 게르티카. 많이 들어봤죠? 제목은 안 들어봤을 거고 그림은 봤을 겁니다. 누가 그린 거니? 역시 피카소가 그린 거죠. 칠판 잠깐 볼게요. 저 잠깐 보세요. 이게 게르티카예요. 자세히 보면 다 어떻게 돼요? 막 여러 가지 막 기형적인 막 모습이 보이죠. 다음 페이지 그림을 잘 보시면 돼요. 제일 유명한 이거 뭐예요? 자 보세요. 얼굴이랑 몸이랑 다 따로 이렇게 막 놀죠, 그렇죠? 아비뇽의 처녀들이 되죠. 아비뇽 어떤 애들이 아비숑 그러는데 아비뇽이에요. 아비뇽 제목이 아비뇽의 처녀들. 대표적인 작가 피카소.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뭐예요? 제목이 한 글자 꿈이에요. 꿈. 이 그림도 많이 봤을 거예요. 색감 딱 보면 알 거예요. 저 보세요. 알죠? 많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그렇죠? 피카소 그림은 니들이 어릴 적부터 원체 많이 봐서 다음 이렇게 나오다가 이제 초현실주의로 가게 됩니다. 초현실주의. 초현실주의는 시르 레알리즘이라고 해요.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일어났는데 이 레알리즘이 우리가 영어로 하는 이 리얼리즘이에요. 이걸 불어로 읽으면 레알리즘이 돼요. 시르는 초. 초니까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초는 뭘까? 초사이언 할 때 그 초. 그렇지. 넘어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초 슈퍼 자 넘어서는 게 현실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서니까 현실에 있는 걸 그릴까? 아니지. 자, 잘 봐, 얘들아. 그림과 사진의 차이점이 뭘까? 사진은 대상이 꼭 있어요. 그림은 대상이 없어도 돼요. 그렇게 이제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상이. 그래서 현실을 넘어선 초현실주의를 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이렇게 이성, 느낌, 막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막 이런 걸 그리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르네 마그리트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둡니다. 자, 피카소라든지 세자네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유명하지만 이 르네 마그리트는 왜 별표를 치냐면 평가원이 굉장히 좋아요. 시험 문제 수능에다 나왔었고 하울이 움직이는 성도, 하울이 움직이는 성이 아니죠. 그 뭐니? 르네 마그리트의 피레네의 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 그림은 달리의 그림이에요. 그림 색감을 좀 볼게요. 아마 본 친구도 있을 겁니다. 이런 색감이에요. 파란색. 이게 달리의 그림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 그림은 여기서부터 이제 르네 마그리트인데 제목이 잘못된 거울인데 자 보세요. 이건 크게 보면 좀 놀래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잘못된 그림 제목인데 제일 유명한 건 왼쪽 밑에 세 작품이죠. 자, 첫 번째 그림은 보세요. 뭐예요?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 얘들아? 자, 이거예요. 사람 얼굴에 애플이 있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 잡스 형아가 이걸 보고 애플을 만들었죠. 농담이에요. 자, 실제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제목은 사람의 아들이고요. 작가는 전부 다 밑에 쓴 작품 전부 다 뭐? 르네 마그리트예요. 제목이 사람의 아들. 다음 두 번째 그림은 니들도 많이 봤죠? 이거 뭐예요? 신사가 마치 뭐처럼 비처럼 떨어져 내리는 거. 제목은 골콩두고 처음 봤죠? 그렇죠? 제목은 처음 들어봤지. 자, 진짜 니들이 잘 아는 유명한 작품 뭡니까? 보세요. 제목이 뭐예요? 밑에 써있잖아요. 불어로
안 보여요? 맨 마지막에 파이프 이건 보이죠? 그렇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가 제목이에요. 그치? 뭐라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이 르네 방그리트는 원체 유명하고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다가 10번에 이제 10번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 11번에 표현주의로 넘어가게 되는데 표현주의는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한 글자만 하나만 딱 써놓으면 돼요. 인간의 내면, 감정을 또 되게 중요시해요. 감정을 뭐한다? 내면을 표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되셨나요?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작가가 보시면 알겠지만 샤갈. 자, 첫 번째 그림. 자, 다 같이 첫 번째 그림. 이 그림은 뭐? 그렇지. 누가 그림? 칠판. 그래서 다 아시죠? 뭐? 뭉크의 절규가 되죠. 다 같이 펜 놓으시고 합시다. 하나, 둘, 셋. 그죠? 네. 그 다음 오른쪽 그림도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보여드릴게요. 크게 해서 이게 샤갈의 그림이에요. 샤갈의 나무. 그치? 샤갈의 그림 알아두세요. 자, 다음 추상파 넘어가 봅시다. 추상파 알아요? 몰라요? 알지? 추상파 하면 딱 두 명만 생각하시면 되죠. 몬드스키라? 아, 제가 몬드리 정신 차려. 배가 고파서 몬드리안이랑 칸딘스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색, 선, 형태 이걸로 보는 거죠. 얘들아 상징주의니까 말 그대로 추상적이니까 있는 대상을 재현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추상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요거 색감은 다 아실 거예요. 많이 보셨죠? 몬드리안 그리고 이상하게 이렇게 되면 얘도 보세요. 미술 디자인하는 애들은 반드시 하게 되는 칸딘스키 요 그림 이게 칸딘스키 작품이에요. 되셨어요? 눈에 좀 익숙해 주시고 그 다음 선생님 보세요. 마지막에 이제 그 외에 이제 현대미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팝아트예요. 팝아트가 뭐냐면 팝아트는 포퓰러 아트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포퓰러 아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따지면 뭐가 돼요? 대중예술이 되는 거죠. 대중예술. 이게 1950년대에 앤디 프랑스에서 했다가 60년대 앤디 워홀을 위시로 한 미국의 뉴욕에서 일어났던 대규모의 현대 이제 미술 운동인데 이 현대 미술에서 대표적인 게 팝아트인데 그러니까 상업화라든지 그런 거를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그림은 그냥 만화책 그림 같은 그림인데요. 리히텐슈타인인데 그다음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이 그림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은 얼마 전에 230억에 팔렸죠. 뭐예요? 행복한 눈물이라는 제목이죠. 리히텐슈타인. 행복한 눈물을 쓰시면 되고요. 이런 그림 하나 집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평생 먹고 살죠. 그 다음 이 그림 많이 본 적 있나? 이 그림 본 적 있어요? 처음 보나요? 큰 모자를 쓴 적인데 모딜리안의 작품이에요. 모르셔도 돼요. 모딜리안이고 이 그림은 꼭 알고 있어야죠. 이 그림은 뭐 다 알고죠. 코카콜라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누구예요? 마릴린 몰러죠. 그렇죠. 마릴린 몰러,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작품이 됩니다. 마릴린 몰러가 되고요. 그치? 마릴린 몰러, 앤디 워홀이고 앤디 워홀의 대표적인 작품은 코카콜라라든지 뭐 되게 많아요. 마초통, 모택동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되셨습니까? 여기까지가 현대미술인데 잘 보세요. 아까 우리 했던 것 중에 기억에 남길 게 자, 기존의 미술은 뭐? 기존 미술에 대해서 반발로 새로운 사조가 나오게 되고 흐름이 있다는 거. 이게 평가원이 2012년도인가 평가원에 미술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미술사가 띄엄띄엄 나오는데 알아두면 그림 그릴 때 2017년도 6월 평가원에서 복합지문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은 알아두면 되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사진에 대해서도 한번 살짝 얘기해서 앙리브레송이라든지 사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사진은 짧게 끝나요. 그렇게 될 거고 어쨌든 오늘 미술사를 통해서 얘들아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오면 쌩이고 안 나오면 상식이 풍부해진 거고 한 장 정도는 좀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주에 가져올 게 뭐라고 그랬죠? 안 끝났어요. 아직 5분이나 남았어. 다음 주에 가져올 게 뭐라고? 6월 시험지야. 시험 보기 전에 전략 잘 세우고 일찍 자고 약물 복용은 웬만한 거 하지 마시고 잘 보려고 하지 말고 떨지 말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알겠어요? 시험 보고 나서 선생님이 시험의 의미 제가 써둔 거 잠깐 보여줄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시험지가 다음 주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이거 공부법을 제가 밤을 새서도 준비해 올 테니까 한번 잘해 봅시다.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 감사합니다.